굳이 얘기한다면 저는 진보적인 역사학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들의 내용들은 어떻게 하면 이 사회를 좀 더 밝은 사회로 가게 만들까 라는 그런 내용들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책은 생활사, 일상 생활사를 개설을 한 겁니다. 식민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그런 내용이죠. 네, 알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아지노모토의 광고입니다. 아지노모토는 일제 강점기에 일본의 이제 화학조미료죠, MSG 화학조미료가 이 땅에 들어와서 맛의 제국주의라고 합니다. 우리 혀를 길들여 버린 거죠. 그래서 요즘에 화학조미료를 안 넣으면은 좀 맛이 없다고 느끼게끔 우리 혀가 길들여져 버린 그 원조인데요. 아지노모토의 광고입니다. 맛없는 음식 절대 사절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광고를 제가 가져온 까닭은 재미없는 강의 절대 저도 사절합니다. 그러니까 강의를 재미없게 하면 저부터도 노동의 소외라고 하죠. 제가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재미있어야 여러분들도 재미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오늘 재미있게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좀 도와주세요.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괜찮아요. 네. 함께 해요. 함께. 자, 이건 우리가 다 아시는 내용들입니다. 그렇죠? 용산이라는 곳, 물자 유통의 중심지였다라는 거죠. 조선시대부터. 그 다음에, 일제 강점기가 되면서 철도의 중심지이고 다 아는 내용들이죠. 군사적인 거점이었다. 그때 만화예요. 옆에 보시면은 우리 용산이 철도의 중심지라는 게 이제 지도상 확 나오는 건데, 그때 이제 동아일보 만화 24년도에 보면, 우리나라가 일본이 군대가 얼마나 들어와 있는지 군인들의 나라야. 총사령본부가 이제 용산에 있었다라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면서 갑자기 1915년에 있었던 물산 공진회부터 이야기를 시작할까 합니다. 그러니까 시정 5주년이잖아요. 정치를 한국에 와서 베풀어 준 지 5년이 됐어. 우리 일본이 얼마나 훌륭한지 볼래 한번? 이제 이런 거거든요. 일본의 정치를 잘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경복궁 자리에다가 이렇게 뭔가 볼거리를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공진회, 이름이 함께 나아가자. 조선과 일본이 함께 발전하자라는 일종의 스펙타클 장치를 만든 거예요. 막 볼거리를 열어주는 거예요. 이 공진회를 하면서 왜 공진회 얘기를 최기진 저 양반이 얘기할까? 공진을 하면서 용산 이야기가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공진회를 보니까 볼거리를 찾아서 막 지방에서 사람들도 오고 또 동원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시골 양반 처음 타본 기차놀이에 막 기차도 타고 오고 그런단 말이죠. 경성 한번 보자 오는데 너희들 경성에 처음 와보지, 서울에 처음 와보지, 서울에 와가지고 볼 게 있단다. 첫 번째 뭐냐면 신용산역 왼쪽에 보면 뭐가 있어? 우리 군대 연병장이 있고 병기창이 있거든. 그 다음에 연대 본부 얼마나 어마어마한가 볼래? 사단사령부 건물 진짜 멋있거든. 그 다음에 병원도 있어. 우리 병사들이 아프고 나면 병원도 있고 총독 관저도 쫙 저기 있잖니. 용산이면 그걸 봐. 커다란 건물이죠. 그러면 시골 양반이 처음 와가지고 막 커다란 건물 보면 어떻겠어? 쉽게 얘기하면 완전히 움츠러드는 거죠. 굉장하네. 그러면 군인들이 쫙 있어. 쫙 보라는 거예요. 그거를. 쉽게 얘기하면 우리 힘 대단히 세니까 여기서 독립운동을 하거나 여설픈 짓거리 하지 마. 우리 굉장해. 이거를 이제 건물 자체로 보여주려고 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니네들, 우리 공진회 할 때 봐야 될 게 있거든. 뭐냐면, 용산에 그 가스탱크 있고요. 용산 철도국 봐봐. 그 다음에 발전소나 인쇄소 같은 공장들 쫙 보라고. 니네들 그 무지랭이들 나무 캐고 하는 니들 이런 거 봤어? 한번 보란 말이야. 우리가 와가지고 이렇게 공업을 발전시켜 줬어. 라는 거예요.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만 보면 재미없지 않니? 물산 공진을 보고 난 다음에 이런 거 용산 보고 난 다음에 한강 가서 뱃놀이 하고 여독을 풀고 지방에 내려가 이렇게 된 거예요. 바로 이게 용산의 특징이에요.
요 전체를 용산을 설명한 거예요. 지금. 바로 이 안에 용산의 문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진호부터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풀어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잡지에서 실린 글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일단 강의 안에 다 이거 적어 놨어요. 잡지에 보니까, 자, 용산에 우리가 한번 가서 구경을 한번 해볼까? 당신들 신용산 전차를 타고 한강에 나가가지고 철교를 봐. 이 철교라는 게 여러분 지금 생각하는 철교가 아니에요. 모던은 뭘까요? 모던이라는 거 하는 게 뭘까? 베냐민이 이렇게 설명을 해요. 모던, 어려운 이야기예요. 지금 여러분이나 저나 모던 시대에 살잖아요. 모던이 뭐예요? 정말 어려운 용어예요. 철과 콘크리트와 유리라는 거죠. 그때 이제 이 용산의 철교가 1900년에 딱 만들어지고 나니까 굉장한 거예요. 그 철교가 상징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니네들 철교를 한번 봐봐. 구경을 해요. 그 다음에 한강에 떨어지는 낙조를 보고, 그리고 저 건너편에 영등포를 이렇게 쭉 보면, 영등포 보면 이 경성방적 회사의 굴뚝에서 딱 연기가 나오거든. 그거를 구경을 한번 하고, 이제 음식점에 들어가서 장국밥을 하나 먹고, 그리고 이제 밤이 됐어. 그러면 용산 구경은 다 했잖아요. 이제 철교도 보고 저쪽 보고 이제 강도 보고, 밤이 되면은 진고개를 가 그랬습니다. 진고개가 어디예요? 명동. 그렇습니다. 왜 명동일까요? 진고개가 왜 명동이죠? 명동 일대는 원래 이제 남산 자락이 있어가지고 남산에서 비가 오면 남산에서 흙탕물이 쫙 내려와요. 그래서 명동 일대는 질척질척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후진 땅이에요. 그래서 땅이 비만 오면 질다고 해서 진고개라고 한 거예요. 이 진고개에 일본인들이 들어와서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은 제일 비싼 땅이 됐잖아요, 명동이. 일본인들은 왜 그러면 질척거리는 그 진고개에 들어와서 살았을까요? 무슨 일이 생기면 남산에 있는 일본 공사관으로 도망가기가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산 자락 밑에 있는 진고개에 일본인이 살기 시작하면서 작은 도쿄를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명동이 된 거죠. 예. 자, 그러니까 이 진고개, 밤에는 진고개를 가라. 그러면 모던의 불빛이, 네온 사인이 번쩍거리는 걸 보게 될 거예요. 최첨단이야. 그리고 북촌에를 가라. 서울 관광법이 북촌에 가면 이제 밤이 으슥하니까 이 놀라운 용어가 나와요. 앉은 술집에 가서 술을 먹라. 앉은 술집이 뭐예요? 앉아서 먹는 술집이에요. 자, 여기 앉은 술집입니다. 앉은 술집에는 누가 나오냐면은 오해 마셔요. 에로 서비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에로 서비스라는 여자들이 나와서 이렇게 앉아서 먹는 술집이에요. 그러면 여긴 재미나죠. 여기 이제 주전자대로 술값을 계산하는데 이 사람이 술이 취했어. 빈 주전자를 막 갖다 놓는 거예요. 자, 요 그림 하나에서 역사를 읽어내요. 자, 이 그림 하나는 이걸 비문자 사료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가들이 덫에 걸려있는 게 뭐냐면 계속 문자를만 가지고 역사를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고 제가 강력히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이야기는 문자에 기록되지 않고 오히려 그림 속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 그림을 보면 옛날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려요. 이게 무당이에요. 역사학자는 무당이 돼야 돼요. 막 이야기가 틀리지요. 이야기가 틀립니다. 야, 너 빨리 이 사람 정신 헷갈리게 해. 야, 너 빨리빨리 하나 더 넣어. 이게 다 틀리잖아요. 이걸 안전술집이에요. 그러면 안전술집에 상대되는 이야기가 무슨 술집? 선술집. 제가 오늘 선물을 안 갖고 이렇게 하면 제가 책을 하나씩 드리는데 원래 선술집입니다. 선술집은 서서 먹는 술집이에요. 제가 논문 많이 쓰진 않았지만 제 논문 가운데 가장 권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저는 선술집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술집을 제가 최초로 논문을 썼어요. 일본 문화입니다. 일본에서 다치노야라고 하죠.
일본 문화가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이제 서서 먹는 거예요. 우리는 앉은 문화잖아요. 앉아서 술을 먹지, 앉아서 밥을 먹지, 뭐 서서 술을 먹다니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선술집은 앉아서 먹는 사람 반칙이에요. 다 쫓겨나요. 무조건 서서 먹어야 되고, 선술집에서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술 한 잔 먹고 5,000원이에요. 막걸리 한 잔 먹고 안주 공짜. 이게 철의 법칙이에요. 안주는 갈비도 있어요. 이때 갈비는 오늘날 갈비가 아니에요. 그야말로 뼈에 붙어있는 요것만 있는 갈비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갈비가 인기가 없은 거예요. 부산물로 그냥 버렸던 거를 부어주는 거지. 선술집이 한국의 고유한 음식을 간직한 곳이에요. 요리집은 사실은 퓨전 음식이에요. 우리가 전통 음식이라고 생각하는 요리집들 있잖아요. 명월관이나 이런 거는 상당히 일본식으로 퓨전화된 거예요. 일본인의 입맛에 맞춘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전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전통이라는 것은 창조된 전통이에요. 실제가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예. 자, 안전술집 때문에 이야기가 길었어요. 자, 이제 저는 역사학자입니다. 용산이 막 궁금해 죽겠어요. 근데 용산만 봐버리면 안 되죠. 경성 속에서 용산이 있는 거고요. 또 경성만 보면 안 되는 거죠. 전체 한반도 속에서의 경성이죠. 그렇죠? 한반도만 보면 안 돼요. 이미 상상 이상으로 1910년대부터 45년 일제강점기 상상 이상으로 국제적이에요. 지금보다 더 지리적으로는 국제적이에요. 우리 지금 여기 사는 우리들은 사실은 지역적인 심상지리라고 해요. 마음속의 지리의식이 38선으로 국한되어 있어요. 식민시대는 아니에요. 만주, 중국 다 네트워킹이에요. 우리보다 훨씬 글로벌해요. 뜻밖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일제시대를 알기 위해서는 용산을 알기 위해서는 경성을 알아야 되고, 경성을 알아야 식민지 전 한반도를 알아야 되고, 한반도 전체를 알려면 제국의 네트워킹을 알아야 해요. 이게 다 얽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산만 난 열심히 공부할래? 이거 아닌 거죠. 이슬 속에 우주가 있는 거거든요. 용산을 잘 보기 위해서는 확 넓혀야 돼요. 맨 마지막에 얘기하겠습니다. 용산은 현대사의 축도입니다. 정말 매력적인 공부거리입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게 응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용산을 공부한다는 것은 전체를 다 공부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래서 경성을 평생에도 뭐 경성 공부를 못 합니다. 그냥 스케치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일제강점기 때 경성의 모습이 이러이러해 라고 그냥 느낌만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러일 전쟁부터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 그림은 유명한 그림이지요. 지금 일본입니다. 일본은 남성이고 조선은 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성적인 제국과 여성적인 식민지입니다. 남성적인 서양과 여성적인 동양입니다. 이걸 오리엔탈리즘이라고 하죠. 예. 그러니까 일본적인 오리엔탈리즘이죠. 우리가 보호해줄게. 이 앞가슴을 드러낸 조선 여인입니다. 야만의 조선이죠. 이 러시아가 노려보고 있는 것을 자기네들이 보호해준다는 겁니다. 남성인 우리가 라는 거죠. 자, 러일 전쟁 때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났다 이런 이야기죠. 러일 전쟁, 1904년 러일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일본이 이제 거의 식민지로 만든 거예요. 천국이라는 라이벌 하나 없앴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도 한반도에서 이제 몰아냈고요. 이제 우리야. 이제 식민지화는 코스만이 남은 거예요. 그러면서 일본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뭐죠? 이렇게 통감부를 세웠고요. 그 다음에 뭐죠? 남산자락 밑에 외성대 일본 공사관을 만들고요. 그랬습니다. 네. 문제는 이제 식민주의 할 때 식민이 뭘까요?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맙시다. 심을 식자에다가 사람 민자예요.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식민주의란 뭘까? 콜로니얼리즘, 식민주의란 뭘까? 뭐 복잡합니다.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일본 사람이 들어오면서, 그쵸? 당연히 문화가 들어오는 거죠. 자, 일본 사람이 청일전쟁 이후에 일본 사람들이 크게 늙죠. 이제 청국군이 넘어가고,
이제 우리가 힘 좀 써.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부분 나올 터인데 뒤에 또 나옵니다. 로일 전쟁 뒤에 일본인들이 급속하게 늡니다. 자, 그래서 이때 이제 만화인데요. 일본 만화입니다. 일본의 실내만. 이제 우리 일본이 그린 사파 가운데 피서 여행의 대침복. 우리 일본 이제 이 좁은 섬에서 벗어나서 한반도와 만주로 가자. 배를 타고 일본인들이 진출의 야욕이 보여지는 그림입니다. 이제 뻗어나가자. 이 한반도가 잃고 우리 옆구리를 찌르는 일본이 있고 옆구리를 조선이 찌르고 있는데 이제 우리 그 옆구리 발판을 딛고 대륙으로 가자. 이런 만화입니다. 자, 이제 그렇죠. 이제 이거는 이제 추억거리 삼아 넣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왕십리 1891년 무렵에 왕십리 초가집이 이렇게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서울의 모습인데 이 왕십리는 오늘날 왕십리하고 다르죠. 이때 왕십리는 사실은 채소밭이 많았어요. 빈민들이 많이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서울의 분녀가 주로 왕십리로 가요. 왜 그랬을까요? 채소를 키우기 위해서 서울의 똥이 왕십리 일대로 모여서 아마도 그래서 왕십리 똥파리라고 하지 않았을까라고 합니다. 왕십리 똥파리라는 용어가 있지요.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마포 나루터죠. 마포 나루터. 여기서 이제 그 돼지고기들 마포 갈비가 유명한가요? 여기서 이제 뭐죠? 그 배 수리도 하고 이제 대패밥을 많이 먹고 하면서 여기서 마포 뭐죠? 마포 갈비인가요? 마포 뭐죠? 그거가 여기 유명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몰려드는 일본인 사람인데 이 신문에 실린 거예요. 그렇죠. 불도저처럼 막 일본 사람들이 마구 일본인 마구 밀려들고 이 겁을 먹고 조선 사람이 도망가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성의 땅을 말이죠. 일본 사람들이 엉덩이를 자꾸 밀어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경성의 땅을 차지하는데 문제는 경성의 그 비싼 땅들을 다 일본인들이 차지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성의 어떤 통계에 따르면 땅값을 일본인들이 땅값보다 한 2배를 더 갖고 있다. 조선 사람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다 이제 많이 알려지는 이야기죠. 지금은 이 서울이 이 강남, 그렇죠. 뭐 한 평당 뭐 1억씩 한다는 강남 아파트가 있고 강북이 있습니다만. 그때는 일제 강점기 때는 남청 북촌이 한강을 중심으로가 아니라 청계천을 중심으로 나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끄는 걸 잊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청계천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에 사는 사람들, 한인들은 이게 이제 조선인들이 사는 곳이거든요. 청계천 남쪽으로 해서는 이 명동 일대를 중심으로 해서, 이건 용산이잖아요. 명동 일대를 중심으로 해서 일본인들이 많이 삽니다. 그래서 이중 구조다. 북촌과 남촌. 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북촌의 모습이거든요. 1890년대의 종로 시가지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이 무렵에는 아마도 이 가가 이쪽의 건물들은 쌌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도 번잡하고 하니까 이쪽에는 주택지를 어울리지 않아서요.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이 길가를 좀 기피를 했거든요. 그 다음에 높은 곳에 집을 짓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서양인들은 뷰가 좀 높은 곳을 별장을 차지하고, 그다음에 길가들을 차지하고 그랬던 거지요. 이제 20년대 종로도 이렇게 발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와서 우리는 계속 가난했다. 거짓말이에요. 발전했어요. 종로도 발전하고 했습니다. 일본인들이 막 스타를 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가난해졌어. 그 스타일로는 사실과 어긋나요. 그러면 일본인들이 와서 우리나라를 엄청 발전시켜가지고 오늘날 대한민국에 한 은인은 일본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건 좀 다른 이야기로 좀 빠집니다. 이거는 이제 좀 더 복잡한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종로도 발전하기는 했어요.
자, 이거는 이제 본정이죠. 그런데 일본인들이 이제 명동 일대죠. 그렇습니다. 혼마치, 이게 조선인들이 두루마기를 읽고 우리도 한번 혼마치 한번 구경 한번 가볼까? 작은 도쿄가 연출이 된 겁니다. 자, 일본인들은 신정이라고 하죠. 일본인 설 때 막 술을 먹고 그렇게 노는 거고요. 우리는 그때 이제 신정, 양력설을 별로 안 했거든요. 쟤들 뭐 하는 거지? 이제 이렇게 쳐다보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청계천 이남에 주로 일본인들, 남산자락 밑에 일본인들이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남천이라고 했는데, 이제 그들이 점점 북촌까지 진출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만화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북촌까지 일본인들이 다 파먹어 가고 있다. 그 다음에 한국인이 사는 북촌까지 일본인들이 쫙 손을 뻗어오고 있다.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죠. 그 다음에 주로 일본인들은 혼마치 중심을 이렇게 다녔었는데 이제 거리낌 없이 조선인 거리에 이렇게 일본인들이 거리낌 없이 진출을 해서 가령 제국의 시민으로서 위용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신만만한 거지요. 이제 이들 앞에 조선인들은 움츠러드는 거고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남촌 지역에는 한국인은 안 살았다는 거냐?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게 됩니다. 오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만이 이제 어머니 발음을 일본인들이 잘 못하니까 어머니를 오만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사도우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인들의 아이를 돌봐주고 일본인들이 제공하는 이 게다 신발도 실으면서 가사도우미를 하면서 살림들을 다 해주는 그런 오만이들이 남촌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오만이를 하는 사람들은 식민지 조선인 가운데서 조금 하류 계층이 아닐까. 근데 이 그림은 충격적이에요. 상당히 인텔리예요. 일본어를 잘하고. 그러나 이 여성은 식민지 여성으로서 취업이 안 돼요. 민족적 차별과 성적 차별 속에서 취업이 안 되니까 쉽게 일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오만이었던 거죠. 그래서 가사 도우미를 하는 인텔이 있지만 일본인 아이들을 얻고 가는 모습입니다. 이 남촌에도 바로 이제 우리 젠더적인 모순과 민족적인 모순이 남촌에도 있었던 거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슬픈 이야기죠. 이제 용산을 또 스케치를 해보겠습니다. 용산은 이렇게 한적한 동네였죠. 나루토가 있고 그 다음 사진은 아직 해석을 못하겠어요. 이게 일본인 옷 같죠? 1900년 무렵에 이 옷이 일본인 무렵일까? 그렇다면 일본인 무렵은 1900년 무렵이 아닐 것 같은데 이건 전 모르겠어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엿판을 연출된 사진 같기도 해요. 이 엿판을 들는 아이들과 이 표정들이 카메라 앵글을 다 보지 않고 이상하지요? 연출된 사진 같긴 한데 어쨌든 용산의 모습이었습니다. 명치 40년에 1907년에 용산 총독부 관저의 측면이고 이건 한국전쟁 때 없어져 버렸고요. 군사령부 관저입니다. 이 다음 그림은 한 번 다시 보여드립니다. 전 국토가 일본 병사들의 땅이 되어버렸다는 거고요. 바로 일본 여기가 이제 1930년 이후에는 병참 기지가 되어서 대륙으로 진출하는 군인들의 발판이고 이 군인들을 먹여 살리기 위한 군인들의 물자를 대기 위한 군수 공업화가 30년대에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 군인들이 해외 진출 나갔을 때 이 군인들의 식량을 제공하기 위해서 조선은 다시 병참 기지가 되는 거지요. 네, 그렇게 된 겁니다. 용산 병영이지요.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 저쪽 용산에 가시면 용산 우체국이 보이시나요? 네, 요거는 없어졌죠. 용산 우체국 아마 그대로인 것 같아요 지금. 요거는 없어졌는데 요거 용산 우체국 자리입니다. 요쪽이 이제 뭐죠? 요쪽이 군사 기지고요. 그렇습니다. 전철이 이렇게 다니고 있군요. 자, 그런데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예요? 인단입니다. 이 전봇대 인단 광고를 캐놨죠. 인단이 뭐냐면 오늘날 은단이에요. 오늘날 은단이라 고려은단이라는 특정 상품을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 고려은단이라고 요새 어느 때 씁니까? 담배를 조금 끓이거나 끊으려고 하거나 그 다음에 구취 제거제로 요새 은단을 쓰는데 이때는 은단은요. 인단은 만병통치약이라고 사기를 쳐요.
그래서 기사회생의 약인 것으로 합니다. 인단이 수없는 광고를 통해서 우리 눈을 현혹시킵니다. 인단과 아지노모토입니다. 수없는 광고를 통해서 상품의 스펙타클로 우리를 몰아넣어버려요. 요즘도 그렇죠? 여러분 요즘 우리는 산소와 질소를 호흡하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광고를 호흡해요. 수없는 광고가 우리의 욕망을 조작하고 부추기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축적하라, 축적하라. 그러면 복이 있나니. 많은 상품을 소비할수록 당신은 행복하다라고 물신교를 퍼뜨려요. 아닌가요? 더 많은 물건을 소비할수록 명품을 입을수록 우리는 좋은 거예요. 그게 물신교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여러분이 부디스트이든 혹은 기독교인이든 관계없이 공통의 신을 모시고 살아요. 우상숭배를 하죠. 그게 뭐다? 물신교. 그래서 우리가 천당을 가거나 극락의 세계에 가려면 그 물신교를 거부해야 해요. 그 물신교의 핵심은 자본주의죠. 그 물신교에서 어떻게 벗어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과제입니다. 제 평생의 화두입니다. 저는 우상숭배하고 싶지 않거든요. 물신교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바로 인단 때문에 한 겁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용산 일대를 보시고요. 뒤가 더 할 얘기가 많기 때문에 공업지대가 있고요. 용산에 토산 유곽이 있었죠. 유곽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용산이 이제 표주박형으로 되는 겁니다. 서울이 동그랗다가 용산까지 포괄되면서 표주박형으로 이렇게 서울시가 됐죠. 표주박처럼 생겼죠. 아직 영등포는 서울이 아닙니다. 시흥군입니다. 자, 여러분들 영등포 말 나온 김에 영등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영등포 이때 땅을 사놨으면 굉장했을 텐데 혹시 조상들 가운데 영등포역 근처에 이렇게 이제 자동차부에서 택시 하는 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영등포 일대도 이제 공업지대였다는 거죠. 공업지대였고요. 영등포의 공업지대의 모습들입니다. 경성방직 아까 말씀을 드렸었죠. 예, 경성방직의 여공들이 이렇게 일하는 모습들입니다. 자, 영등포 하게 되면 맥주 공장들, 오비 맥주, 크라운 맥주에 했던 기린 맥주, 일본 맥주 공장들이 이렇게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등포 일대의 공장지대의 모습들입니다. 그러니까 경성이라고 하는 게 전 국토의 20%의 공업지대가 경성에 있었다고 할 정도 공업이 굉장히 발달된 지역이었었다. 용산하고 영등포 지역이었었다라는 거죠. 공업지대입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용산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장소성이라고 우리 이제 건축학 하시는 분이나 공간 공부하시는 굉장히 중요하게 하는 용어죠. 장소성. 자, 그런데 장소성 가운데 제가 영어에서 참 좋은 영어 하나가 있어요. Take Place라는 영어가 참 좋아요. Take Place가 뭐죠? 발생하다라는 뜻이죠. Take place. 참 그 영어가 좋아요. Take place. 어떤 장소를 잡아야 거기서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게 장소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우리가 평생 살면서 삼문, 삼간을 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삼문, 세 가지를 물으세요. 삼간에 대해서 주의하세요. 삼간. 삼문이 뭐지? 세 가지를 우리가 인간이라면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는 어디서 와서 지금 어디에 있고 나는 어디로 가자는 것이냐. 이 세 가지를 물어야 인간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그렇죠. 역사죠. 역사적인 인간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디서 와서 나는 어디 있고 어디로 가자는 겁니다.
삼가는 뭐죠? 세 가지 사이간자죠. 공간이죠. 스페이스, 시간이죠. 그리고 인간이죠. 공간과 시간과 인간이 어우러지면서 일이 생기는 거잖아요. 결국 그거예요. 산문삼간이다. 산다는 것은. 그렇죠. 자, 용산 공업지대의 장소성이라는 얘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 공간의 의미, take place. 용산이라는 공간에서 무엇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용산에 어떤 건물이 있고, 그것도 중요하죠. 공간의 차원에서. 그 공간과 함께, 시간과 함께 인간이 같이 놀아주는 모습을 그려야만이 학문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사를 하든 역사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세 가지를. 역사학자들도 그동안 굉장히 무식했어요. 공간성을 놓친 거예요. 맨날 시간 속에서만 생각했어요. 바보들이. 제가 바보였어요. 이제 역사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 공간성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용산이라는 공간에서 테이크 플레이스지, 그냥 빈 공간에서 진공 상태에서 일본이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간은 그렇게 소중한 것을 이때 그 공부를 못했구나 라는 겁니다. 자, 철대 거점지 뭐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경성의 공업이죠. 그러니까 공업이 발달할 요소가 있잖아요. 한강 있어, 물 있어요. 그 다음에 풍부한 시골에서만 올라와요. 못 먹고 사니까 어떻게 서울 가면 먹고 할까 해서 풍부한 노동력이 있죠. 그 다음에 서울에는 학교가 많아요. 그래서 학교 마치는 고급 인력도 있어요. 인력이 풍부해. 전기가 있어. 한강 물 있어. 철도 있어. 공업이 발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경성의 외곽 지역에, 물론 가운데는 사람들이 살지만 아직도 외곽 지역은 공업시대가 들어섰다라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굳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느 학술 대회에서 이거를 발표를 한 내용입니다. 용산의 공업지대와 문화에 대해서. 그래서 너무 깊어서요. 그냥 공장들이 좀 있었어. 그 정도만 같이 하시죠. 여러분들 강의 안에 다 있어요. 방직 공장도 있고 조그만 공장들이죠. 기계. 금속 기계들이 있었는데, 금속 기계는 제가 우리 집 저쪽인데, 저도 용산인데, 신용산역 맞은편 아직도 철공소들이 있어요. 그거 왜 그럴까요? 아직도 그 일제시대 때 거예요. 계속 철공소 몇 개가 있는 이유가 있는 게 뭐냐면, 이 군대에서 나오는 뭐 철 하는 거 용접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철도가 있으니까 하청도 받아서 하고, 그래서 철공소가 아직도 있습니다. 네. 기계공업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화학, 그 다음에 이 나무, 인쇄, 그 다음에 식료가 많죠. 과자라든가, 뭐 이런 것들입니다. 빙수, 얼음, 뭐 이런 쪽이 아주 많습니다. 식료 공장들이 많았구나. 식료 공장이 많았구나. 라는 겁니다. 지금,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영등포와 용산의 공업지대인데 넘어가도록 하지요. 용산의 이제 공장지대를 지도로 보여주는 겁니다. 영등포와 용산의 공업지대입니다. 이거 보시죠. 36년 현재 용산의 공장과 노동자 수인데요. 정미소가 이제 문대동 요 철로 근처에 정미소들이 좀 있었던 듯 싶어요. 그러니까 이 공장의 위치도 다 이렇게 점으로 찍어보면 앞으로 이제 공부거리인데 공장의 분포가 어떻게 돼 있을까? 아직 공장의 분포까지는 지금 다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철물 공장, 주물 공장, 고목 공장이 있고요. 쭉 연탄 공장이 있고요. 과자 공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멘트 가공 공장. 시멘트는 왜 있었을까요? 한강변에 모래가 있었으니까 가공 공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시죠. 용산 공업의 입지 조건과 공장의 특징인데요. 다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복습하시죠. 교통이 편리하다. 그 다음에 일본인이 밀집 지역에 공장이 들었었다. 공장의 운영 주체가 일본인들이 많은 거예요. 일본인들이 많은 거죠. 그 다음에 큰 공장이 아니라 오밀조밀한 생계형 또는 중소 공장들이 많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용산 철도 공장
커요. 굉장히 매립을 해서 크게 했고요. 그 다음에 비슷비슷한 공장들이 인접해서 이렇게 쭉 있다는 거죠. 가국 공장이면 가국 공장 이렇게 같이 형성되어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철공사 기계 공장이 아까 많은 거, 시멘트 가공 공장이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용산에 이제 날품팔이라고 하지요. 자유노동자입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용산 주민 가운데 4분의 1이 노동자로 구성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울 가운데에서 노동자 문화가, 그래서 이거를 제가 주목한 건데, 노동자가 많이 있으면서 노동자 문화가 다른 지역보다는 센 곳이었을 거다. 그렇다면 노동자들이 자주 가는 곳이 어디였을까요? 전당포일 거예요. 전당포는 뭐 물건 맡기고 이렇게 고리대로 돈을 빌려 쓰는 거고, 지친 노동 끝에 가는 곳이 어디였을까요? 선술집일 거예요. 그래서 전당포와 선술집이 용산 근처에 실제로 발달이 했습니다. 그 얘기를 보게 됩니다. 자, 용산 철도 공장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크죠? 용산 철도 공장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철도 공장 내부가 사진이 없는데 내부 그림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그때는 근로자라고 했죠. 근로자, 천황폐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들, 이런 뜻입니다. 그 근로자라는 용어가, 일제가 심어놓은 그 근로자라는 용어가 박정희 정권 때, 그렇죠? 그리고 한참 동안 근로자라고 했지요. 요즘은 근로자라고 안 하지요. 요즘 뭐라고 하죠? 노동자라고 합니다. 그 이름은 요새 찾은 겁니다. 그때는 이제 근로자라고 해서 이 근로자들이 일을 했고요. 일본인의 임금에 반절을 받습니다. 민족적 차별인데요. 왜냐하면 일본인들이 월급을 더 준 이유는 있어요. 재선수당이라고 해가지고 멀리 고향 떠나서 조선에 왔으니까 조선에 임금을 더 줄게, 이런 것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왜 일본인과 조선인 노동자를 이렇게 선을 그어서 줬을까요? 노동자 연대를 차단하는 거예요. 지금 좀 있으면 이제 노동자 문화 가운데 중요한 게 저항의 노동자 문화가 중요하잖아요. 노동자들 파업해요. 노동자 문화 가운데 최고는 뭡니까? 저항의 노동자 최고의 축제는 뭡니까? 파업이에요. 그걸 저항의 축제라고 해요. 노동자의 최고의 축제예요. 막걸리 먹고 이렇게 노래 부르는 게 아니라 파업을 통해서 그들은 축제를 해요. 그 파업의 축제를 가로막기 위한 게 커요. 일본인 노동자와 조선인 노동자를 구분을 하지요. 그래서 일본인 노동자에게 너는 좀 다른 아이들이야. 쟤네들이랑 놀지 마. 조선징이는 월급도 세. 그래서 연대를 차단하는 겁니다. 그게 더 크죠. 그 대신 조선인들에게는 다시 한번 제2등 국민이라는 의식을 심어줘요. 짱꼴라 애들 오지 않니? 짱꼴라가 누구예요? 중국 그 쿨리 애들, 냄새 지저분하고 걔네들 아편꿀에서 아편이나 피고 형편없는 새끼들이야. 그런 혐오감을 또 조성해요. 그래서 중국인 노동자와 조선인 노동자의 연대를 또 차단해요. 그들의 지배계급의 주요한 전술이에요. 노동자들을 민족별로 차단하는 거죠. 지배자들의 또 주요한 전술이 있어요. 통치술 가운데 지역별로 차단을 해요. 전라도와 경상도 분할 통치를 해요. 대종들은 다 녹아나죠. 그래서 전라도를 홍어라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전라도에서는 또 무서운 얘기를 해요. 여기 카메라 찍으니까 얘기할 수 없는, 임진왜란 때 뭐 일본 애들이 와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경상도 아주 입에 담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고, 그게 다 지배 통치 구도에 놀아나는 거예요. 어떻게처럼 민중의 연대를 가로막죠. 그래야 다스리기가 편하니까요. 너무 뻔한 전술에 다 알면서 속아요. 가령 이때 지역감정 얘기가 나오니까 민족적 차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조금 얘기하고 좀 쉬어요. 원산 총파업이 일어났습니다. 1929년이죠. 원산에서 빵 백호동 소리가 울립니다.
빵! 스톱 만사해. 파업투쟁 만세. 일본인 선원들이 원산총 파업을 지지하는 거예요. 눈물이 찍날 정도죠. 그런데 그 파업을 가로막고 있는 조선인들이 있었어요. 파업하는 놈들은 나쁜 새끼들. 저것들 깨버려. 이건 조선인이에요. 한 소년이 그걸 봐요. 김학철이라는 소년이 그걸 보면서 아니 이 사람은 김학철이라는 소년은 파업을 지지하는 거예요. 원산에서 파업을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미워하는 일본인은 파업을 지지하고 내가 사랑스럽다고 생각하는 조선인은 파업을 깨러 몽둥이 들고 왔구나.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초등학교 6학년인 김학철이라는 소년이 그때 세계관이 바뀌어요. 아, 이 지구는 A라는 민족 대 B라는 민족으로 나눠진 게 아니라 A라는 계급과 B라는 계급으로 나눠져 있구나. 착한 일본인이 너무 많은 거예요. 착한 일본인 가운데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지지한 열렬히 지지했던 일본인들이 너무 많아요. 이 조선인들 가운데 독립투사들을 고문한 엄청 나쁜 조선인들이 많아요. 끈아풀이 돼서 일제 경찰. 그렇다고 하면 A라는 민족 대 B라는 민족의 구분선은 없구나 라는 거죠. 이거를 역사의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애국주의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병폐. 일본이 애국주의를 잘못 보일 때 굉장히 심각하죠. 그럼 우리가 애국주의를 보이는 건 어때요? 똑같은 것은 아닐까? 우리 안에 있는 파시즘, 우리 안에 있는 제국주의적, 소제국주의적인 의식은 없을까? 그거를 떨어내는 것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 10분 더 쉴까요? 선생님, 근데 저희 그 강의가 1시간 반. 아, 그래요? 아, 그럼 빨리 끝내야 되는 거예요? 네. 나 2시간인 줄 착각했어요. 그럼 30분 남았어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빨리, 내가 큰 착각을 했어요. 2시간, 대부분 2시간인데. 용산 철도공장입니다. 자, 그렇죠. 네, 30분이면 끝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쉬는 시간이 없군요. 자, 그 다음에 용산에 아주 이 철길 이쪽, 주로 문배동이나 이쪽, 도화동, 이쪽에 빈민들이 많이 살았죠. 철길 이쪽에 그 이야기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특히, 가장, 후암동 일대가, 많네요. 그죠? 빈민들이 많았군요. 세국민이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토막민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움집 같은 거를 짓고 토막이죠. 그러니까 집을 못 짓고 땅을 좀 파서 토막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었는데 이런 거적을 올리고 조금 이거는 괜찮아요.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이 토막민촌도 용산 저쪽 일대에 많이 형성이 돼 있었고요. 이 토막도 못 살고 이게 뭐죠? 이 다리 밑에서 사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노동자 문화를 간단히 한 5분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전공입니다. 독립운동사 가운데 제가 노동운동사가 전공이었기 때문에 간단히만 핵심만 짚어드리겠습니다. 뜻밖의 일이 있습니다. 1919년 이후에 일본도 그렇고요. 식민지 조선도 그렇고요. 일본에서는 1930년대 악가가 될까, 핑크가 될까라는 것이 한 시대의 용어였습니다. 악가는 뭐냐면 빨갱이죠. 핑크는 뭡니까? 레드가 되느냐, 핑크가 되느냐. 그냥 술집을 다니고 막 노는 거예요. 일본이 굉장히 1930년은 기묘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굉장히 사회주의 지식인들이 많이 생겼고요. 아까 빨갱이가 많이 있었고요. 식민지조선 마찬가지입니다. 어째서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레닌은 그냥 상식입니다. 러시아 혁명사와 레닌이고요. 요 그림은 충격적일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게 1926년 만화인데요. 이 감옥에다 사람들 다 가둬놨어요. 이 감옥문만 지키면 되느냐? 근데 감옥 안에서 사람들이 뭘 합니까? 이 독립운동한 사람들이 뭐라고 적혔어요? 적화라고 적혀있어요. 사회주의가 독립운동의 대세였구나. 1920년 이후는 사회주의자 운동가들이 독립운동을 한 거예요. 민족주의자들은 다 친일파, 거의 다 친일파로 탈락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역사에서 이게 감춰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던 사회주의자는 나쁜 사람이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다 가려져 버려 있는 거지.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회주의 학설사 대요인데요. 이게 문학체가 같이 광고를 해요. 그 다음에 보세요. 사회주의는 처세상식이다. 네가 사회주의자든 아니든 상관없어. 어디 가서 이렇게 그럴싸하게 얘기 좀 하려면 마르크스 얘기하고 엥겔스 정도는 읊어줘야 돼. 이건 모르고서는 어떻게 네가 처세를 할래. 처세상식이라는 거. 그만큼 사회 분위기는 굉장히 뭡니까? 사회주의적인 물결이었다. 라는 거지요. 자, 그래서 이건 메이데이입니다. 메이데이 때, 이게 일본입니다, 사실은. 이 사진을 나중에 알게 되면 일본에서 메이데이 때 조선인 여성들이 메이데이 행진을 하는 모습이에요. 우리 국내에서는 사진을 못 찍었고, 이렇게 못했고, 5월 1일 노동절 때 쫙 메이데이 행사를 합니다. 박정희 때도 못했죠. 이승만 때도 못했습니다, 메이데이를. 훨씬 더, 이 얘기하면 좀 뭐합니다. 일제때가 더 나았습니다. 찍는데 그렇죠? 이상하지요? 이게 인터넷에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 이 측면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박정희 때 이승만 때 못했잖아요, 노동절 행사. 물론 일제도 간혹한 탄압을 받았지만 하긴 했어요. 그래서 유치장에 몇 번 갔다 오면 낫고 갔다 오면 됐을 뿐인데 하긴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용산에서 적색노조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게 뭐냐면 용산 아까 공장들 노동자들이 많잖아요. 노동자들을 단계를 해가지고 노동조합을 한번 세게 한번 만들어보자. 센 노동조합을 적색노동조합이라고 했어요. 혁명적 노동조합입니다. 센 노동조합 만들자.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천천히 하겠습니다. 이제. 그렇구나. 이제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죠. 용산에 노동자들이 많이 있고, 빈민들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이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조직화 운동이 상당히 있었다. 사회주의자들이 노동자를 조직하기 위해서 용산에 침투합니다. 독소에도 만들고. 그런 일이 있었구나. 라는 거 정말 기억하시죠. 이제 용산의 일반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도록 해요. 야시가 열립니다. 야시가 뭐예요? 오늘날도 야시가 있죠. 야시는 밤에 여는 시장이잖아요. 야시는 전기불이 없으면 못 엽니다. 전기불이 있으면서 야시가 열리는데 일본 문화죠. 일본에서 있던 야시가 일본인이 있던 아까 남촌 있잖아요. 명동일 때. 그쵸? 남촌에서 일본인들이 밤에 이렇게 전기불 켠 밑에서 이렇게 애들 장난감 이나 뭐 이렇게 허름한 물건을 내놓고 뭐 이렇게 서로 물물 교환도 하고 팔기 시작해요. 이게 사람들이 이제 하나의 근대 특징이 산책이잖아요. 산책을 하는 거예요. 놀라운 행위가 벌어지죠. 불빛이 있는 곳을 이렇게 쭉 걸어가면서 박태원의 소설 어느 구보시의 일일이 그거잖아요. 산책을 이렇게 쭉 하는 거잖아요. 그쵸? 네, 산책을 쭉 하면서 도시의 스크린을 쫙 봐요. 도시의 스크린이 뭐예요? 이게 산책은 공부할 만해요. 산책이란 뭘까? 왜 우리는 산책을 할까? 도시의 스크린을 봐요. 도시의 스크린이 뭐죠? 쇼윈도우예요. 참 멋있죠? 쇼윈도우를 도시의 스크린이라고 부르는. 제가 붙인 게 아니에요. 어떤 학자가 붙인 거예요. 그 스크린, 도시의 스크린은 계속 사람들을 본다는 거죠. 근데 우리 이 조상 가운데 그 쇼윈도우를 또 멋지게 번역한 분이 계셔요. 뭐라고 번역했냐면 악의 선동가라고 번역을 했어요. 쇼윈도우가 악의 선동가라는 거예요. 막 물건을 사세요 한다는 거죠. 유리로 탁 막아놓고요. 자, 어쨌든 일본인들이 이 태평통에서 이렇게 물건을 넣어놓고 이제 물건을 팔기 시작을 해서 야시가 처음 열려요. 한국인이 그걸 봐요. 그러면 어떤 한국인들도 우리도 밤에 야시를 좀 열읍시다 해서 일본이 허락을 내달라고 해요. 일본이 그래? 너네도 또 한번 해봐. 그래서 종로일 때 야시를 열게 합니다. 그래서 종로의 명물 가운데 하나가 이제 야시가 1916년부터 됩니다.
제가 책을 지금 탈고를 하나 한 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약 한번 잡숴봐요. 식민지 시대에 약의 잔치, 어떤 전염병이 돌았고 사람들은 어떤 약을 먹었을까, 한 500쪽 정도의 두툼한 책이 될 것 같습니다. 광고를 통해서 식민지 시대의 책을 하나 탈고를 했습니다. 한 보름 정도면 책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제가 책을 내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야시와 백화점입니다. 준비 중입니다. 야시에 관련된 수없는 자료들을 모았는데요. 이 야시와 백화점이 대위법이라고 하죠. 견주어 보는 겁니다. 야시는 열린 공간입니다. 그 야시는 밤에 이렇게 쭉 걷습니다. 야시는 가난한 사람들이 악다구니를 씁니다. 삶의 현장입니다. 싸구려 싸요, 싸구려 소리가 종로에 가득합니다. 그 야시에는 싼 물건들이 넘쳐나고 야바오꾼이 있고 사기꾼이 있고, 그렇죠. 오래간만에 남편한테 갇혀 있다가 여보 나 야시에 가서 싼 물건 사올게 하고 부인네들이 마시를 나와요. 그 부인네들의 주머니 속에는 남편이 그 하루 동안 벌어온 돈 가운데 일부를 갖고 있을 거예요. 그들의 땀 냄새를 맡고 싶어요. 저는 야시에서. 백화점에 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백화점에서는 쇼걸이 있어요. 아주 예쁜 여자, 꽃이라고 표현했어. 그때 꽃처럼 여자들을 꽂아놓고서 그 여자들이 서비스를 아주 해요. 오늘하고 똑같아요. 인사하고 감정노동을 끊임없이 해요. 백화점에서 노동자들이. 그 여자들과 희약가시를 하러 가요. 남학생들. 그 여자애가 희약가시라고 해요? 일본말에 희약가시라고 있나요? 그때 희약가시라는 말이 유행을 해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성희롱이에요. 큰일 나요. 요즘 그렇게 했다가는. 그때는 이제 희약가시를 하러 가고 수없이 백화점에 쇼핑을 가는 사람이 있어요. 백화점에 가는 사람과 야시에 가는 사람들을 견줘보고 싶어요. 어쨌든 그 야시가 열렸고요. 용문동에, 용산에도 야시가 열린다. 그러나 서울의 야시하면 종로가 으뜸인데 왜 용문동에도 열렸을까? 모르겠어요. 일본인이 이용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종로까지 가기는 뭐라니까 우리도 여기다 대충 좀 밤에 팔아보자. 전기는 있고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야시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밤거리에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 있습니다. 용산에 이제 수산시장들이 쭉 있었는데 용산 그 공설시장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제 좀 있으면 공설시장 얘기가 나오거든요. 연매소가 있고 싸게 파는 데가 있고, 하여튼 공설시장이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폭리를 취하지 않고 정부에서 일정하게 공정가격에 팔아라 하는 일종의 뭡니까? 시민들을 위한 그런 시장인데 용산에 공설시장이 있는데요. 일본인들이 주로 이용했다는 거죠.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용산에 노동자가 많다 보니까 전당포가 아주 장사가 잘 됐을 거예요. 그래서 신문에도 나옵니다. 영등포와 용산에는 비만 오면 전당포가 문전성시를 이룬다. 왜 그랬을까요? 비가 오면 일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은 사야 하고 전당포에 뭘 맡겼을까요, 여러분? 옷을 맡겨요. 그럼 옷을 맡기면 옷을 못 입고 다녀. 에이, 그렇게 멍청하지 않죠. 겨울에는 여름 옷을 맡기고 여름에는 겨울 옷을 맡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서울에서 경성에 명모를 하게 되면 뭐가 있을까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경성의 몇몇이 뭐예요? 여러분은 축복받은 거, 이 세 가지만 아셔도, 오늘 산문, 3자를 한번 해봐. 산문 뭐라 그랬어요? 삼간. 기억나세요? 네. 그것만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경성의 문물 세 가지. 요거만 깨우쳐서 되겠어요. 경성의 문물 세 가지가 뭘까요? 첫째가 뭐냐면 경성의 빈대입니다. 빈대가 없는 집은 흉가라 갈 정도로 경성에 빈대가 많았다 그래요. 그런데 전국에 다 빈대가 있었지. 왜 경성에만 있었겠어. 근데 밀집되다 보고 하니까 이게 아주 빈대를 못 견뎠던 것 같아요. 경성의 빈대가 명물이다. 또 하나는 뭘까요? 전당포였습니다.
전당포의 경성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근데 일본인이 하는 전당포를 시쯔야, 질옥이라고 하죠. 시쯔야. 일본이 하는 시쯔야가 있고 조선인이 하는 전당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인이 하는 시쯔야는 고급 물건이 가고, 조선인이 하는 전당포에는 좀 후진 물건이 가고. 그렇습니다. 제가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전당포에 무슨 물건을 맡겼을까가 관심이 있습니다. 저의 역사 관심은 태정태세 문단세가 아니고 국회의원의 이름을 외우는 게 아니고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살았을 겁니다. 옷이 제일 많았고요. 아주 특별한 전당물이 있었습니다. 이건 역사적 사실이니까 그냥 말씀 올리겠습니다. 조금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도 있지만 그냥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여성의 월경대였습니다. 뜻밖이죠. 여성의 월경대를 전당포에서 받습니다. 1월 1일만. 그걸 받아주면 장사가 잘 된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전당포에서도 빈민들을 위한, 그러니까 여성의 월경대를 맡긴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궁핍한 겁니까? 그죠? 여성이 갖고 있는 수치심도 내놓는 건데요. 그러니까 일종의 미신적인 요소였던 거죠. 옛날에 여성들의 그 월경대가 가령 역병이 들거나 가뭄이 들거나 할 때 그게 악귀를 쫓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미신 속설이 있는 거죠. 그거가 전당포의 아주 특이한 물건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예, 자 이제 사실은 이렇게 제가 저만 아는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자잘한 국어에서 얘기해 좋습니다. 내가 좀 바빠가지고 저 시계 보다가 예 고맙습니다. 네, 하나는 뭐라 그랬죠 제가? 빈대라고 그랬죠. 빈대라고 그다음 두 번째가 전당포 얘기했죠. 하나가 빠졌네요. 선술집입니다. 서울의 경성의 명물이라고 합니다. 이상하지요. 경성이 맨 처음 세워집니다. 서서 먹는 술집은 경성이 세워지고 이걸 쫙 눈치를 봐가면서 이게 번져갑니다. 대도시에만 번집니다. 두 번째가 번지는 게 개성입니다. 개성이 경성에서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개성이 선술집이고 대도시 몇 군데만 선술집이 있었습니다. 서서 먹는 술집이었죠. 예. 3대 경성의 면물이었습니다. 자, 여기가 어디냐면 아까 이제 용산에 자유노동자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이들은 날품팔이잖아요. 요즘처럼 이렇게 인터넷이 발달되고 뭐 이렇게 한 때가 아니어서 인력 시장에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어디에 모였을까요? 인력 시장에 나가서 나 좀 사가세요. 나 오늘 일할 수 있어요. 어디로 나가야지? 한국은행 앞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산에서 왜 용산에 많이 모여? 한국은행까지 가기가 편한 거예요. 그렇죠? 한국은행 앞에 바로 여기가 쭉 모여 있으면 일로 와봐 김시아 씨 오늘 나 가서 오늘 좀 도와줘. 50전 이렇게 바로 한국은행 앞에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들은 아침밥을 못 먹고 온 경우가 많았고요. 이들은 그냥 술집에 들어가서 술 한 잔을 먹고 대포 한 잔을 먹고 대포가 있고 선술이 있네. 대포와 선술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똑같이 3,000원이라고 하면 선술집은 안주 하나가 공짜예요. 술 한 잔에. 대포집은 안주 없어요. 근데 왜 대포집을 가? 대포집은 커요. 술이. 안주를 안 내는 대신에. 술 맛이 좋아. 그러니까 술 조금에 안주를 먹을 것이냐, 술을 크게 먹을 것이냐. 이들은 술 큰데 대포집에서 먹고 그 취한 김에 이제 일을 하러 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선술집, 아직도 20분이나 남았어요, 나한테. 20분이나 남았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선술집이 한 잔에 5전씩이었는데, 지금 2전을 올려버렸어요. 도대체 안 되겠다 해서 7전을 올리니까, 도대체 먹을 수가 없네. 비싸서. 그런 이야기예요. 2전 올렸잖아요. 그쵸?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옆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예요? 안주들이에요. 안주가 엄청나요. 나 저거 사과줘. 나 이거 줘. 골라 먹을 수 있는 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보세요. 나 제사 안 지내러 갈래. 여기 음식이, 온갖 음식이 다 있어가지고, 여기서 제사 지낼래. 이렇게 선술집이 풍요로웠던 거예요. 안주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너비아니도 있어요.
그 다음에 국물 하나는 공짜예요. 네. 이게 뭐예요, 여기?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 이게 뭐예요? 갈비 굽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가 구워 먹어요. 이 갈비 구울 때는 낮은 게 있으면 딱 앉을 수 있어요. 갈비 구울 때만. 낮은 게 화풀이 있으니까 그때는 앉아요. 선술집에서 금기 앉아있는 사람 그냥 쫓겨납니다. 예, 그런 겁니다. 야, 용산시대 선술집이 있었다는 얘기. 이거는 이제 카페입니다. 용산에 카페가 있습니다. 자, 좀 이따 나오는데, 저 용산 군사기지 앞에, 그 앞에 카페는 군인들, 카페가 뭐냐면 오늘날 커피 마시는 데 아니에요. 자, 쉽게 얘기해서 룸사롱이에요. 여급들이, 예? 이거 드세요. 아까 그 뭐죠? 무슨 노동이라고 하죠, 여러분? 친밀감의 상품화라고 합니다. 그거를. 친밀감을 팔아요. 친한 척을 하는 거예요. 그걸 친밀감의 상품화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남자는 팁을 주죠. 여급들은 그 팁을 먹고 사는데, 용산 근처에 저기 병영 옆에 쫙 있어서 오늘 뭐 특별 서비스 이게 막 간판 막 붙여놔요. 응? 장교들이나 이런 걸 이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도화동 이 근처에 육악 근처에도 앞에도 있어요. 카페. 허름해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뭐냐면 육악을 가기 전에 한 잔 먹고, 그러니까 거기는 더 애로가 진해. 같은 카페라도 다 달라요. 그런 카페가 있다. 이게 종로 일대가 카페가 있는데, 원래 카페라고 하는 것은 서양의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쫙 커피 한 잔 먹으면서 밥도 먹으면서 정치적 얘기하는 데예요. 이게 일본으로 건너오면서 일본적 버전으로 바뀌어요. 일본적 버전에서는 에로 서비스를 해요, 일본이. 그래서 한때 일본에는 카페가 4만 개가 있어요. 30년대 중반에는. 전 일본에. 그 카페 문화가 한국에 온 거예요. 한국이 어디부터 왔을까요? 명동 일대부터 들어온 거예요. 그 명동에서 들어왔다가 이제 북촌까지 가고, 경성에서 장사가 잘 되니까 도시로 쫙 번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한국의 문화는 뭐냐? 중역된 문화예요. 서양의 근대가 일본을 거쳐서 한국에 와요. 2번 번역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의 이 컬처라는 것은 일본에서 번역된 문화라는 거예요. 일본의 문화와 한국의 문화는 굉장히 상동적이다. 닮아있다. 라는 거지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식민주의를 벗어나고 싶다 한다면 탈식민의 과제는 굉장히 어려운 과제예요. 이미 DNA에 박혀버렸어요.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순간에 나는 일본이 싫어. 이거 갖고 안 되는 문제죠. 또 굳이 일본이 싫을 필요도 없어요. 저는 일본이 좋은 점, 장점이 아주 많다고 생각해요. 특히 일본의 학문적 수준은 한국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게 아주 많아요. 굉장합니다. 일본의 진보적인 인텔리gence는 굉장히 저는 존경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내셔널리즘은 저는 거부합니다. 이게 카페 일본에 있었죠. 일본 문화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뭡니까? 고등학교라고 해요. 여기 등이 높이 솟아 있죠. 고등학교라고 그랬어요. 이때 등을, 이게 뭐냐면 내외주점이에요. 여자들이 이렇게, 그 내외주점이 있고 안전술집 있고 선술집이 있죠. 예. 내외주점은 더 좀 안전술집보다 센 데예요. 품격이 높아요. 고등을 세웠어. 예. 이게 상술집이고요. 이런 것들이. 자, 용산에서는 이제 조사를 했는데, 제가 이거 하느라고 한 달 걸린 것 같아요. 이거 다 타자 쳐 넣느라고. 네. 이렇게 역사학자가 피곤합니다. 역사학자가 고사한 것 같죠? 천박한 얘기를 하면 노가다예요. 계속 잘해보고 쌓고 해야 합니다. 자, 이제 용산에서는 한 곳만 빼고 모두 일본인 카페와 바를 일본인이 한 거예요. 카페는. 용산 카페는 병사들을 겨냥해서 20전 균일 서비스 이런 걸 내고, 아까 설명한 겁니다. 아까 육각 근처에서는 너다섯 개가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제 15분 남았습니다. 네. 한강과 여감은 합니다. 자, 이제 이따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만, 용산 하게 되면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까? 첫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군사적인 도시구나. 두 번째는 공장이 많으니까 공장지대구나. 세 번째,
여기가 바로 이제 여가입니다. 한강을 끼었기 때문에. 한강을 낀 여가만 하나 정말 할 게 많습니다. 한강과 그 역사는 정말 공부할 거리가 많습니다. 한강을 둘러싼 우리 인간들의 이야기지요. 요즘도 한강에서 우리 인간들의 이야기가 벌어지나요? 요즘 젊은이들이 한강변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 모양인데 어쨌든 놀라운 일입니다. 1918년 무렵에 한강 관화대회를 엽니다. 횃불을 켜고요. 이게 뭐게요? 나 이게 미치겠어. 이게 해서입니다. 이게 뭐예요? 불꽃놀이죠. 근데 이 기사가 안 나와. 이게 분명히 불꽃이잖아. 펑 하고. 요즘에도 하잖아요. 불꽃입니다. 자, 1910년대 하게 되면 우리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배웠습니다. 일제가 무단 통치를 해서 칼찬 선생이 나타나고 칼찬 순사가 나타나서 얘야 순사가 온다면 벌벌벌 떨고 사람들이 꿈쩍도 못했다. 맞아요. 몇 사람이 모이기만 해도 그냥 헌병들이 눈을 부라렸죠. 일제 경찰의 끈앞풀들이 우리를 낚아채려고 수없이 그랬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만 다스렸을까요? 지배계급은 한 손에는 채찍을 한 손에는 당근을 들어요. 예? 채찍으로 무단 통치를 했다면 당근은 뭘 썼겠습니까? 문화적 스펙타클이. 아까 공진회를 통해서 막 뭔가 보여줬죠? 한강변에서 관아 들려서 폭죽 터뜨리죠? 여러분 놀러 가세요, 놀러 가세요. 벚꽃놀이 가세요. 벚꽃놀이 붐을 일으켜요. 여러분 창경원 보세요. 창경원에서 창경원에 일이 벌어져요. 벚꽃이 생겨요. 우이동으로 가세요. 해요. 가장 중요하게 뭘 했겠습니까, 여러분? 1910년대 가장 중요하게 사람들을 바꿔놓은 게 뭘까요? 광고였어요. 물심입니다. 광고를 통해서 상품에 번쩍거리는 것은 금이 아니라 상품이다라는 걸 알려줘요. 이 말 괜찮죠? 번쩍거리는 것은 금이 아니라 뭐예요? 상품이에요. 광고를 통해서 상품들을 소개하고 그 상품에 대한 욕망을 만들어내요. 이게 1910년대 일이에요. 문화적 침탈이 일어난다는 거지. 굳이 침탈이라는 표현 안 써도 괜찮아요. 문화적인 전이 현상이 벌어집니다. 이거는 양날의 칸이에요. 일본의 문화적 전이가 일어나면서, 그렇죠. 한편에서는, 국가고 민족이고 필요 없어. 나 그냥 물건 많이 갖고 해피하면 돼. 라는 사람이 생기기도 하지만, 다른 칼날에서, 새롭게 이제 1900, 고종이나 모시고 있다고 독립운동이 아닌데, 새롭게 독립운동을 해야 되겠는데? 라는 의식. 양날의 칼로 작용돼. 이제 고종 있다, 왕 모시는 거 필요 없어. 우리 공화제로 가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한강이 그렇구나. 그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강 철교는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생각하는 철교의 이미지가 아닙니다. 모던의 상징이었고요. 그 한강 철교를 바라보는 것이 아마 파리의 에펠탑을 보는 것과 같은 의미였을 거예요. 여러분 파리 에펠탑 누가 가면 파리를 가면 에펠탑을 가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갈 생각이 추워도 없어요. 수없이 봤고요, 에펠탑. 텔레비에서. 가서 꼭 봐야 될 필요도 없고. 어떤 에펠탑을 또 싫어하는 사람이 하나 있어서 계속 그 싫어하는 사람이 에펠탑을 가서 밥을 먹는 거예요, 점심 때마다. 그래서 너 왜 에펠탑 싫다더니 에펠탑 가서 밥 먹니, 점심을 안에서. 이 안에 들어오면 에펠탑이 안 보이니까. 그랬다는 사람이. 어쨌든, 자, 그렇죠. 이 한강철도 밑에 보트놀이를 합니다. 자, 이거는 굉장히 귀중한 사진입니다. 이게 뭐냐면, 여자들 이렇게 보트를 타요. 희약가시예요, 남자들이. 와서 물도 튀기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글 하나 일기가 남아 있습니다. 내가, 이 여자의 일기에, 내가 한강에 뱃놀이를 가는데 이 중학생 놈들이 와가지고, 물장난을 치면서 막 나한테 희약가시를 하더라. 근데 이것들이 갑자기 노래를 부른대.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자. 오늘은 메이데이다. 이런 노래를 하더라고. 중학생. 그 중학생은 사회주의자 공부를 한 거죠. 노래도 그런 노래를 하고. 오늘날 중학생하고 달라요. 중학생 독서량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중앙고보의 교장인 현상현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야, 너희들 요즘 학생들 입만 열면 사적 유물론이 어떻고 마르크스 경제학이 어떻고 이러는데 너희들 제발 그러지 마. 지금 국영수 열심히 해가지고 대학교 갈 때인데 너희들 그건 나중에 공부해. 이렇게 얘기해. 애들이 중고등학생 입만 열면 마르크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중고등학생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세월이 지날수록 학생들을 학교에서 죽여버리죠. 지금 저도 학생들을 가르칩니다만 학생들이 갈수록 무식해져. 무지하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왜 그런지 알 수가 없어. 무슨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럴까요? 먹고 사는 공부, 스펙 공부, 전혀 무의미한 공부인데 바보로 만들어버렸죠. 자, 그래서 한강에 배를 빌려주는 모습들이고요. 남녀가 배를 타네요. 그런데 이게 탈선의 뱃놀이도 있어요. 이렇게 크게 해가지고 젖게 하고 이 사람들 노는 거지. 자, 제가 자랑하는 그림입니다. 자, 이 그림을 정말 좋아합니다. 제가 이 비슷한 그림이 몇 개가 있는데, 자, 그러니까 한꺼번에 이런 게 아니라 용산에 흩어져 있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모은 거예요. 모아서 한꺼번에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한강 철교잖아요, 여러분. 그 다음에 잘 보이시나요? 여기가 빙수집이죠, 여러분. 맞나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여기에 냉면과 여기가 지금 선술집 모습이 자기가 구워 먹잖아요. 갈비를 구워 먹고 있고요. 서서 먹잖아요. 그 뒤편에 지금 냉면집인데 2층 집이에요. 자, 카페로 가세요. 그랬어요. 카페로 가세요. 아까 카페 공부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가보면 여기 뭐죠? 아이스 케이크. 아이스 케이크 장사가 이렇게 길거리에서 팔았지. 그죠? 이게는 뭐예요? 이거는 뭐 같아요, 여러분? 물장수예요? 물띠냐? 냉차 장사 같지 않아요? 양복에 물 튄다고 했잖아요. 얼음 배달 같기도 하고요. 용산에 얼음 공장이 있었거든요. 얼음을 배달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죠? 이걸 모르겠어요, 제가. 뭐를 얘기했는지. 그 다음에 여기 보면요. 여기서는 뭐냐면, 더워서 못 닦게 그 한판 훌라? 이거 뭐예요? 훌라? 맞아? 아니? 맞아. 30년대에 마작의 광풍이 불거든요. 30년대 마작 광풍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죠? 한강 뱃놀이를 하는 거죠. 네, 냉면 배달을 합니다. 네. 이게 음식점의 시그널이에요. 옛날에 술집에 용수를 이렇게 달아놨거든요. 술도 함께 판다는 시그널입니다. 예. 요리집이 있네요. 경일관. 네, 그렇죠. 중국 음식집이군요. 네, 용산의 분위기를 이렇게 압축해서 보여준 겁니다. 자, 한강에 둘러싼 로맨스들입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한강에 몰려드는지 다리가 휠지경이다. 철교가 휠지경이다. 그다음에 그런 이야기고요. 자, 또 하나. 참 예나 지금이나 한강의 으슥한 곳에서 이 남녀가 데이트를 하는데
다 자기만 개성 있는 것 같지만 멀리서 보니까 다 똑같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여성들도 과감합니다. 이제 남성들이 나한테 다가오기만을 바라는 게 아니라 이제 여성들도 적극적으로 자기 의사 표현을 합니다. 모던 걸들이죠. 네. 그래가지고서는요. 네. 한강의 여가문화인데 이거는 한강을 둘러싸고 풍기문란이 일어난다. 이제 다 그러니까 옛날에도 있죠. 그걸 풍기문란이라고 꼭 볼 필요는 없는데요. 하이킹 문화를 좀 얘기하죠. 5분 남았구나. 하이킹 문화를 좀 얘기하겠습니다. 하이킹이 일본에서 영국에서 유행하자마자 1년 만에 1932년에 일본으로 유행합니다. 왜 일본에서 하이킹 바람이 불었냐면 뭔가 하이킹이라는 말이 멋있는 거예요. 서구 동경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하이킹이 유행하기 시작하니까 일본 철도국에서 막 붙이게요. 철도 이용해서 하이킹 가라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뭐죠? 전쟁이에요. 전쟁이 일어나니까 여자 체력이 세야 돼요. 그래야 튼튼한 아이를 낳아서 전쟁을 잘 치른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전쟁이 일어나니까 여자 몸이 튼튼해야 돼. 1년 만에 한국에 상륙해요. 32년부터. 그러니까 영국에서 유행한 지 2년이 걸린 거예요. 가령 파마가 미국에서 유행한 지 2년 만에 조선에 상륙해요. 글로벌이 동시대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미키마우스가 28년에 미국에서 유행하기 시작할 때 조선에 상륙한 게 30년부터 미키마우스가 쫙 퍼져요. 이건 뭘 얘기하지? 아무리 식민지라고 해서 꼬질한 게 아니라 글로벌이 이미 전 지구적인 동시성을 갖고 있다. 물론 일본을 경유했었지만. 자, 하이킹이 일본에 들어와서 1년 만에 들어와서 32년이에요. 일본은 총독부에서 하이킹을 장려해요. 산에 다니라. 튼튼해서 전쟁을 잘 치서 여자가 튼튼한 아이 낳고 전쟁을 잘 치라. 인적 자원을 안다는 거예요. 여성을 인적 자원의 생산물로 바라봐요. 일본이 제국주의가 그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이때 제가 약광고소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여성이 임신해서 낳는 것을 자궁이 기계화하는 기계처럼 묘사한 약광고들이 등장해요. 놀랍죠, 여러분. 인간의 몸을 기계화하는 거예요. 인간의 몸은 자본이고 인간의 몸은 기계라는 인식이 근대의 신체 관리예요. 건강이 제일 중요한데 왜 건강이 중요하냐? 건강은 너의 재산이고 너가 건강하면 남한테 과시할 수 있어. 근육 이렇게 하고. 네가 건강이 튼튼해서 남한테 과시하지. 신체 약한 놈도 작살내. 그건 국가의 짐이야. 장애우나 나같이 몸 약한 사람은 국가의 짐인 거예요. 배제 대상이. 파시스트예요. 이 건강제일주의가 갖고 있는 폭력성이에요. 여러분. 이 근육남과 건강의 과시의 수단으로. 건강이란 생명의 수단이지 과시의 수단이 아니잖아요. 이걸 바꿔버려 자본주의가. 약장사들이. 체육관들이. 과시의 수단으로 우리 몸을 만들어요. 그러면서 여자들은 성형에 이제 빠져들고. 이게 자본주의와 신체, 뭔가도 공부할 거리가 많아요. 그 자본주의가 세팅되는 게 일제시대라는 거예요, 지금. 자, 무슨 얘기, 그때 얘기 나오냐면, 풍기문란이니까. 우리의 사랑을 누가 컨트롤할 수 있느냐. 왜 풍기문란이야? 남녀가 같이 사랑한다는데. 그걸 단속해요. 남녀가 좋아 사랑한다는데 누가 뭐래. 하이킹이 일어났을 때 남녀가 산에서 가서 데이트를 하는데 일본 경찰들이 그걸 감시를 한다는 거예요. 풍기문란이라고. 아이, 손도 잡고 그럴 수 있는 건데 왜 니들이 그러냐 이거지. 저는 짜증난다 이런 거예요. 자, 용산과 이제 전쟁인데 이거는 정말 중요한 공부할 게 많습니다. 수없습니다. 하나만 제가 들고 온 까닭이 있어요. 이게 여급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얘기하면 그렇죠. 그런 여성들이죠. 아까 친밀 상품하는 여성들인데 노동자라고 저는 봅니다. 율랑녀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 여성들이 강제 동원돼서 몸빼를 입어요. 몸빼라고 하는 것은 방공훈련할 때 여자들이 입으라는 옷이었고 일본 에도 시대에 일본 동북 지역의 여성들이 입던 옷이에요. 그거를 강제로 입게 한 거죠. 몸빼를. 식민지 여성들이 거부했어요. 맨 처음에. 왜냐 바디라인이 드러나니까.
그런데 일제가 물러난 다음에도 계속 몸빼를 아직도 입어요. 왜 그럴까요? 편하니까. 입어보니까 편하거든. 그래서 어쨌든 몸빼 이야기입니다. 몸빼를 입고 이렇게 행진을 시킵니다. 이게 뭘까? 사람들에게 선전하기 위한 거였죠. 자, 이제 맺은 말로 가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어요. 자, 이제 경성은 남촌과 북촌으로 나뉘어졌고 용산에서는 동촌과 서촌으로 나뉘어졌다. 끼리끼리 모여 살더라 이런 얘기예요. 용산에서는 이 민족적 분할과 계급적 분할이 겹쳐진다. 부자는 그렇죠. 동촌이고 가난한 사람은 서촌이고 그랬다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제 문화적 접근을 해보자. 여러분들 가령 용산 기지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용산 기지를 이어받아서 미군 기지가 있고 이렇게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측면에서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용산 기지에서 뿜어내는 문화적인 에너지를 한번 보자는 거죠. 군사문화의 발산지입니다라는 겁니다. 군사문화의 발산지인데요. 그 연병장에서 문화행사를 치러요. 군인들과 친숙하게 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경마대회를 열어주고요. 군과 민이 좀 조화될 모습을 보여준다 이거예요. 친밀한 군인. 바로 이 경마대회도 열고요. 그러나 보세요. 이 관병식인데요. 용산에서부터 저기 지금 청와대까지 쫙 일직선이죠, 여러분. 거기서 쫙 용산에서 쫙 해서 군사 퍼레이드를 하는 모습입니다. 옆에 사람들 보죠. 얼마나 겁이 나겠습니까? 이 쫙 일본 군인들이 막 독립운동 꿈도 꾸지 마 이것들아. 군사적 위력을 과시하는 거죠. 아까 그림에서 그 얘기했죠. 아마 빙수를 파는 것일까? 물이 튄다고 하는 이 빙수를 이렇게 길거리에서 팝니다. 한 코프에 얼마? 노란물, 파란물. 제가 초등학교 소풍 갈 때만 이게 따라왔었거든요. 아마 사카린에다가 설탕도 안 넣고 사카린에다가 무슨 색소를 넣은 거겠죠. 그런 빙수를 파는 겁니다. 아이스 깨끼가 있었고요. 자, 이 노동자 문화는 중요하다. 선술집이나 그런 얘기입니다. 선술집이나 전당포나 그 어디서 노동자 문화를 공부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이거는 조금 용산에 대한 시선과 기억인데 가령 이태원이 여러분 왜 이거 많이 아시죠? 이태원이 그런 동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임진왜란 때죠. 이른바 임진왜란 때 일본 병사들이 비군이가 있는 절을 와서 원하지 않는 임신을 시켜서 이태원이 됐다. 그게 맞을까요? 맞는 듯 싶어요. 그래서 이태원인데 나중에 이제 바꿨다. 다른 태가 있는 것을 바꿨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 다음에 용산에 대한 그 이태원이 사실은 이태원이 공동묘지자리잖아요. 공동묘지가 쫙 있었어요. 그래서 이태원의 주민들이 역사상 등장하는 게 한 곳 있습니다. 뭐냐면 임오군란 때. 임오군란 때 군인들이 다 어디 사람이었냐면 임오군란 때 군인이 아니라 알바생들이에요. 알바인데 무슨 군인 알바인데 뭐 어디 사람이었냐면 이태원하고 왕십리예요. 아까 왕십리 나왔었죠. 왕십리 뭐 채소밭이 됐다고요. 왕십리 사람 가난하기 때문에 군인 알바를 한 거고요. 이태원은 공동묘지니까 뭐해서 먹고 살았을까요? 돗자리 이렇게 짜서 팔았단 말이에요. 그 이태원 돗자리 짜서 팔던 사람들이 이제 난을 일으킨 거잖아요. 군인 알바하면서. 그게 임오군란이에요. 그래서 임오군란이라는 게 우리나라 최초의 도시 빈민의 반제국주의 폭동이다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이태원에 이제 미군이 들어오면서 그래서 어느 시인이 이렇게 얘기했죠. 미제국주의 시궁창이다. 이태원은. 미제국주의가 뿜어내는 온갖 지저분한 문화가 이태원을 통해서 나온다. 라는 거죠. 그 시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 그렇게 봐야 할까? 이태원이 갖고 있는, 그 다음에 용산을 바라보는 시각들을 어떻게 봐야 될까? 이건 아직도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용산의 공원을 그럼 앞으로 어떻게 역사적 장소로 남길 것인가? 그 용산의 공원 안에 무엇을 담아낼 것인가?
어떤 기억을 담아낼 것인가. 우리 모두의 소중한 과제가 될 것 싶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현대사의 축도가 용산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용산을 풀면 다 풀어낼 수 있겠다. 용산이라는 이 스케일을 전 지구적 스케일을 확산해보면 외국군 주둔지의 문화 접변 형상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외국군 주둔지가 있으면서 문화가 접변이 일어나요. 미군 기지를 중심으로 해서 미군 PX 문화와 그다음에 음악과 이것들이 원시원적으로 퍼져나가요. 그 문화 접변은 일방적으로 미군이 쏟아내는 것을 우리는 당하고만 있은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수동적인 것만 아니고 우리가 능동적으로 접변을 이뤄낸 것도 있겠다. 여기에 대한 공부는 앞으로 계속해야 한다. 문화적 접근을 계속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용산이라는 로컬가 대한민국이라는 네이션과 그죠? 뿐만이 아니라 젠더의 관점, 기지촌과 그렇죠? 이 젠더의 관점까지 어우러져서 봐야 한다. 무궁무진한 공부거리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제 3강이 더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열심히 하셔서 용산을 조금 더 깊게 이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